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울시 경찰청이 공조수사를 통해 도난된 문화재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절친한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신하에게 화사한 그림 선물을 새긴 목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하는 임금의 기일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 목놓아 통곡을 했다고 하죠. 회수된 문화재에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호 한선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금과 신하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신하가 대체 누굽니까? 네, 조선조 인정임금하고요. 예. 그다음 이분은 또 뭐 단 8개월 만에 임금 자리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죠. 안타까운 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분의 절친은 하서 김인후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김인후 선생 굉장히 낯선 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른바 그 문묘에 종사된 그 18현 중 한 분인데요. 예, 18현, 그 18현이라고 하지만 네. 그 설총, 치치원, 안향, 정몽주, 김경필, 조광조, 이황, 이희, 이현적, 송시열 이런 분들이거든요. 전부 쟁쟁한 분들인데 거기에 포함된 분입니다. 이름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묘에 종사가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문묘라는 게 사실은 성균관이나 향교, 대성전, 공자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받는 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유교의 교주인 공자 사당에 올라서 함께 제사를 받는 일이니까 유학자로서는 정말 어떤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오죽하면 정승 10명이 문묘에 종사된 성현 한 사람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인후 선생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분입니다. 집안 대대로 자랑할 그럼요.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어떻게 문화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그 전남 장성에 그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2019년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 9곳이 있잖아요. 네네. 그중 한 곳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있던 묵죽도판을 2006년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죽도판은 전남도 유형문화재 2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또 우리 문화재 잃어버리거나 문화재 도굴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5년이 별거 아닌 기간처럼 또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15년이 지나서 어떻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5월쯤에 그 문화재청 사범단속반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어떤 대학 교수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문화재를 구입하려 했는데 한번 좀 확인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묵죽도판은 도난됐기 때문에 당연히 도난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서 도난 공고가 돼 있거든요. 수사팀이 그래서 그 문화재 매매업자인 그 백모 집하고 사무실 이제 그 교수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 이제 샀다는 거를. 네. 그래서 백모 씨의 집과 사무실, 은닉장소 등 그 세 곳을 압수수색을 펼쳤고요. 거기서 도난된 묵죽도판 3장을 찾았고요. 또 불법 거래 목록이 표시된 그런 또 이 목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도난 문화재도 거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모두 34점의 도난 문화재를 또 찾아내는 결과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단속반이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보관 중이던 도난 문화재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에 이 사람이 거래한 문화재 목록까지도 다 확보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되찾은 묵죽도판, 네. 용어도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문이라 가지고 금방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네. 인종이 김인후에게 하사한 건데 이게 대체 어떤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인후 선생한테 붓으로 친히 그려준 대나무 그림, 이걸 이제 묵죽도라고 하는 거죠. 그림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회수된 묵죽도판은 그 묵죽도를 새긴 나무판입니다. 그래서 선조 때하고 영조 때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종하고 절친 신하 사이의 어떤 이상적인 군신 관계를 뭔가 좀 널리 알린다라는 뜻에서 이 묵죽도의 그림을 나무판에 새겨서 이렇게 유통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두 사람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어수지계라고 하죠. 예.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하가 물이고 임금이 물고기인가? 그랬는데 반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에다가 그 물고기가 잘 놀 수 있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임금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얼마나 관계가 깊었길래 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뛰어넘는 친구 관계가 될 정도로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릴 적부터 김인우 선생이 뭔가 인종의 절친이 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인우 선생이 9살 때인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분이 이 소녀는 후일에 마땅히 세자를 모시는 신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건데요. 과연 이제 31살 때 대과에 급제한 그런 김인우 선생이 그 이 세자의 교육기관인 세자 시강원의 선생님이 됐거든요. 근데 친구라 그러면은 보통 네.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종이 뭐 5살 동생이었다는 건데요. 5살 동생요? 네, 그렇습니다. 뭐 31살 때 김인우가 급제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세자의 춘추는 26살이었다고 하고 혹시 조선 임금 27분 중에서 적장자로서 임금이 된 분이 몇 분인 줄 혹시 아시나요? 아유, 그걸 숫자를 세진 않잖아요. 예, 잘.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적장자니까 뭐 그렇게 이제 기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단 7명분이 안 되거든요. 그 7명이 누구냐면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장자니까 뭐 임금 자리가 뭐 따놓은 당상 이렇게 갔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25년간이나 세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외줄타기를 했거든요. 그런 네. 연속이었어요. 그런 세자의 버팀목이 되어준 분이 바로 5살 연상의 김인우였거든요. 우리 드라마에 왕자를 생산하셔야 합니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일이 드물었군요, 굉장히. 근데 뭐 이 후궁에서 난 왕자들은 많았죠. 근데 적장자, 네. 본부인한테 정말 정실 부인한테 난 분이 임금 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숫자 기억하면 상식으로도 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7분 예. 중에서 단 7명밖에 안 된다. 예. 근데 예전에는 5살 차이도 그냥 이렇게 친구 먹고 친구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많이 그 그렇게. 유명한 오성과 한음 선생 있잖아요. 예. 오성이 한음의 5살 형이거든요. 그래도 그래. 친구 먹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자와 또 이 스승 벗사이 세자인 인종이 김인우 선생한테 하사한 3가지 선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 가지 어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세자가 김인우한테 싱싱한 배 3알을 줬다. 그래서 김인우가 감업해서 한 개는 맛을 보고 나머지 2개는 보자기에 잘 싸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올리고 또 어머니가 잡수신 그 씨를 받아다가 밭에 심었고 네. 그 자손 대대로 그 배나무를 보호했고 이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2번째 선물은 세자가 숙직실까지 친히 왕림해서 야간 네. 근무 중이던 김인우 선생한테 하사했다는 주자대전 한질이 있습니다. 주자대전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책인데요. 뭐 사실 네. 우리 책 선물 저도 별로 반갑지가 않거든요. 책 선물 왜요? 제 기분 좋잖아요. 뭐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상여금이나 이렇게 주거나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세자가 김인우 선생한테 그렇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주자대전은 성리학의 전범이었는데 이 책이 1543년에 수입된 따끈따끈한 중국산 신간이었거든요. 선물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종이 훗날 내가 옥좌에 오르면 성리학이라는 게 사실 국가 이데올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가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의 해석을 그대에게 맡기려 한다라는 어떤 신모 원력 그런 것이 이제 이 주자 대전 선물에 담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럼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이씨 왕조의 내가 지금 그 임금으로 있을 때 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철학을 네. 당신이 만들어 주시오. 그걸 그런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런 뭐 내용이 이런. 담겨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다는 걸 예,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세 번째 선물이 묵죽도였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루는 인종이 그 김인우를 불러서 비단 위에 손수 대나무를 그려서 하사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묵죽도인데 이 대나무가 절벽과 골짜기 사이에서 이렇게 솟아나서 곧게 하늘을 떠받드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에 감격한 김인우가 묵죽도에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뿌리, 가지, 마디, 잎새 모두 정미하다. 굳은 돌, 벗의 정신이 깃들었네. 조화를 바라시는 임금의 뜻을 이제 깨닫노니 천지의 한글 같으신 그 뜻을 어길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시를 남겼죠. 단순히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네. 친구 관계 그걸 뛰어넘는 관계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나무가 이제 세자 인종을 가리키는 거고 돌덩이는 영원한 버치자 충성스러운 신하
기민후를 상징하는 건데 따라서 이제 인종이 손수 그린 묵죽을 하사하고 기민후가 잘 받았습니다 하는 시를 남긴 것은 바로 임금이 될 세자를 끝까지 잘 모시겠다라는 어떤 맹약 같은 거다라는 거고요. 그 훗날 그 우암 송시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종은 기민후의 도덕과 학문의 훌륭함을 알아서 성심으로 예우를 했고 기민후 선생 역시도 세자의 덕이 천구에 뛰어남을 것을 알아서 장차 요선에 정치를 펼칠 것으로 여겼다라고 했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고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죠. 근데 이걸 어쩝니까? 인종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중기의 문신인 신음이 이 묵죽도 발문해서 이렇게 애달파했습니다. 인종대왕은 하늘이 낸 성인이다. 기민후의 어짐으로 인종대왕을 만난 것은 천재유료였다. 그러나 한 해를 못 넘기고 인종대왕을 잃은 애통을 만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종은 이 조선 임금 27분 가운데 가장 짧은 8개월 제위하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1년도 못 채운 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효심이 너무 깊어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그 인종의 사연이 공식적으로는 네. 그 지나친 효도 때문에 얻은 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인 중종이 깊은 병에 걸려서 결국 승하하니까 곡기를 끊고 5달 동안이나 통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1545년 7월 1일 31살의 춘추로 승하를 했는데요. 이제야 태평성대가 열리겠다라고 이제 기대에 가득 찼던 백성들이 서울의 사대부뿐만 아니라 지방 서민들까지 할 것 없이 양식을 다 싸갖고 와가지고요. 대궐 밖에서 인사인례를 이루고 거기에서 모두 다 통곡을 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상하게 여론이 뭐 좀 이상하게 이게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인종이 돌아가시는데 뭔가 네.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모인 문정왕후하고 그 남매인 그 윤원노, 그 윤원형 형제 그리고 예. 윤원형의 애첩인 정난정 유명하잖아요. 뭐 여인천하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끊임없이 인종을 해코지 하려고 가진 술수를 썼거든요. 제발 임금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라고 저주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제 자행이 됐고요. 1543년에는 급기야 세자가 기거하는 동궁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네. 이 정사인 중종실록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뭐라냐면 불이 번졌는데도 세자가 어디로 피했는지 아무도 살펴보지 않아서 당시 영의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정사에도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세자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지금 구해야 될 판에. 아무도 이게 어딜 가는지 몰랐다라는 예. 거고. 그래서 야사에 따르면은 세자가 누구의 지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라는 거는 문정왕후 측의 지시라는 걸 알고 부인을 깨워서 먼저 나가라고 한 다음에 나는 그냥 조용히 타죽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히 세자의 처소를 찾은 귀인 정 씨가 찾아가지고 네. 재빨리 현장을 극적으로 탈출했다라는 건데요. 이 세자는 범인이 새어머니인 문정왕후 측인 줄 알았지만 효심 때문에 거론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타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의 스승인 김인우가 이 사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김인후가 중종 말년에 사실 부모 공양을 위해서 옥과 그러니까 곡성 현감으로 나가 있다가 인종 즉위 후에 잠깐 이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인종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스승 자격으로 약제 처방을 의논하는 자리에 내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참석하냐라고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김인후가 가슴을 치면서 제발 참여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도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전하를 제발 다른 궁궐로 옮겨야 된다. 다른 곳에서 건강을 돌봐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마저도 허용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뭐 신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정왕후가 사실 세자를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결국 이질에 시달린 인종에게 이질과 상극인 닭죽을 매번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혹은 또 독이 든 떡을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살갑게 대하는 계모가 이 먹어보라고 준 떡을 덥석 인종이 받아먹었다라는 그럴싸한 이야기까지 돌았죠. 그리고 그 돌아가셨다고요? 뭐 그랬다라는 뭐 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정사입니까? 아니면 야사입니까? 근데 이게 마냥 가짜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한 다음에 3년이나 지났는데 그 명종실록을 보면은요. 네. 내관들끼리 함께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종께서 돌아가신 것은 김충우와 석시 등의 소행이야라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되죠. 김충우하고 석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뒤늦게나마 진상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을 발설한 내관만 의금부에서 추국했다 이런 말만 나오고요. 실로 끝입니다. 김충우가 누군지 석시가 누구인지 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의도적으로 덮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의문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 인종의 절친이니까 김인우 선생도 당연히 범인을 이제 문정왕후 왕후다라고 이제 확신했던 것 같은데 김인우 선생이 이 측천무하고 양귀비를 비판하면서 궁궐의 두 여인 때문에 상강 오륜이 다 없어졌고 사람의 짓이 개돼지와 마찬가지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것은 그 궁궐의 두 여인이다. 그것은 바로 이제 문정왕후하고 전낭정을 지칭했던 것이고요. 그 곡성에서 인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서 승하의 자초지정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답니다. 아, 들으면서 김인우가 놀라 울부짖었고 바로 기절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연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돌아가셨는지를 다 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김인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는 예, 얘기네요.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정왕후 측에서 임금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인우 선생은 그 이후에 세상 일을 물리치고 다시는 벼슬에 이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술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특히나 해마다 인정의 기일이 7월 1일인데 뭐 기일이 다가오면 실성한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뒷산에 올라가서 통물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슬픔을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암 송시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인우 선생은 인종이 승하하자 문을 닫고 하늘에 해를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김인우가 당시 어이의 처방을 살펴보겠다고 자청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도 인종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진 거죠. 그럼 왠지 독살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게요. 그거는 뭐 이 어떤 정사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야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뭐 어쨌든 간에 인정에 들린 명정이 여러 번 출사하라고 얘기도 했고, 뭐 이 김인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내 응하지 않았는데요. 명정이 김인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관 교리, 성균관 직강 뭐 이런 또 청요직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나 김인우는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옥과 현감, 그러니까 곡성 현감 이후의 관작은 쓰지 말라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관직을 네, 그냥 내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인종임금이 내린 것만 하고 다른 예. 임금이 한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네.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도난됐다가 되찾은 목판에 네. 이렇게 역사를 남겨놨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왜 그렇습니다. 굳이 목판으로 남겨놨을까도 또 궁금하게 아까 됐어요. 얘기했듯이 그런 군신 간의 이상적인 관계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려면 목판으로 해서 그 그림은 남겨놨고 그 그림을 토대로 다시 목판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찍어내는 그걸 거예요? 찍어내면서 그림을? 이제 그거를 이제 헌창을 아. 하고 그래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판을 새겨놓은 거죠. 그럼 우리 그 뭐 목판들 그 책 찍어낼 때 목판들 네, 남아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림 찍어내는 목판이 남아 있는 거는 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예, 저도 뭐 이렇게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사 유물로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또 스토리까지 있으니까 훨씬 가치 있는 유물로 평가받을 수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데 이제 많은 이제 도난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 한상진 문화재 단속반장하고 엊그제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요. 예. 이 도굴 문화재는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 사범은 그 영원히 이제 그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문화재도 찾는다. 예, 도난 문화재, 도굴 문화재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할 수 매매는 없기 하고 때문에 있지만 암암리에 매매는 하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그거를 뭐 어떻게 암암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팔지도 드러내놓고 못하고. 팔지는 못하죠. 근데 누가 그 범죄인 줄 알고 그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빨리 반환을 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평생 그 영영 그 불안에 떨면서 살 수 없잖아요. 네. 이런 도난 문화재가 꽤 많이 있나 봐요. 지금 암암리에 뭐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비지정 같고요.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하면 그렇죠. 도난 문화재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갖고 싶은 욕심에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도난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거를 빨리 찾겠다고 자기가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신고한 문화재는 결코 다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 청취자분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